미국은 달러라는 통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온스당 2,000불 이상으로 치솟으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을 눌러왔던 겁니다. 게다가 은은 JP모건이 불법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스푸핑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가격을 끌어내린 이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마감일 이래 실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격 결정권을 선물 시장이나 미국 정부나 JP모건이 움직이지 못하고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정상화 단계로 지금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7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힌두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인도에서, 그러지 않아도 인도에서는 은 실물의 프리미엄이 온스당 한 $10씩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프리미엄이 문제가 아니라 실물을 구하려고 하니까 실물이 동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런던 현물 시장에서도 실물이 동시에 고갈이 됐습니다. 즉 이미 이때서부터 실물 부족에 대한 게 외부로 이렇게 드러난 것의 연장선상이 11월 달에 바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즉 이때 인도와 런던 현물시장에서 동시에 은이 부족하다는 사태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것이 발생했냐면 종이은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좀 보면 인도는 즉시 조달이 힘들었고 런던은 자유재고, 즉 가용 실물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런던 현물 시장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뉴욕과 중국에서 약 1,000톤 이상의 은을 비행기로 공수해 와서 그 다음 월요일에 부도를 막았습니다. 런던 현물 시장이 현물을 공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시장 자체에 은이 바닥이 나서 오히려 은을 사오거나 빌려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런던이 이렇게 은을 빌려왔을 때 대여금리, 즉 리스금리가 엄청나게 튀어올랐습니다. 장어같이 연 34.9%를 줬는데 완전히 고리대금 금리입니다. 평소에는 2, 3%만 줘도 이렇게 빌려올 수 있는 거를 이렇게 35% 가까이 줬다는 건 한마디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세계의 은 투자자들은 문제가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구나를 직감하면서, 즉 이런 게 11월 28일에 그러한 비밀 협상을 이끌어내는 대형 투자자들의 은밀한 전술 내지 전략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10월 17일 날 은이 완전히 바닥에 난 거는 아니지만 실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은은 거의 고갈이 됐다 라는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런 10월 사건을 예고편으로 해서 11월, 12월 연이어서 본편들이 시작이 됩니다. 즉 10월 달에 시장에 이미 실물이 부족하다는 거를 학습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에 11월 28일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선 은 가격이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급등하기 시작하고 그 급등 속도나 변동성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은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가격은 폭등하고 변동성은 커지고 시스템 리스크는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ME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예전의 고전적인 수법인 기초증거금을 인상함으로써 대응을 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만 자그마치 3번의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즉 증거금을 인상하려는 건 비정상적으로 과격하게 오르는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인데 12월 2일은 계약당 기초증거금을 $20,000에서 $22,000로 10% 인상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런 식으로 증거금은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현물 인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통 증거금을 올리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두 번에 그칩니다.
12월 26일 날 기초증거금을 22,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이때는 13%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2번 정도 인상을 하면 가격이 사실은 멈칫거리면서 빠지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 인상을 했음에도 가격은 예사롭지 않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때는 CME도 독수를 썼는데 12월 29일 날 25,000달러에서 계약당 32,500달러로 자그마치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모자라는 증거금을 채워놓지 못하면 강제 청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 12시까지가 보통 시한입니다. 근데 하루 남기고 이렇게 큰 돈을 채워넣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역부족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이 풍부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청산하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레버리지를 축소한 효과도 가져오는데, 이런 식으로 CME가 대응을 하면서 이때 금값과 은값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1980년대 헌트 형제가 은을 매집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은 얼마 이상의 은을 단독으로 매집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이때 헌트 형제가 이제 파산을 했는데, 2011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년 후쯤 은 가격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온스당 한 5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며칠 사이에 5차례의 증거금을 올림으로써 가격을 확 끌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났던 2020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자그마치 8차례 증거금을 인상해서 증거금을 2배 반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2011년이나 2020년이나 공통된 현상은 유동성이 폭증하던 시대입니다. 2011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늘어났었고, 2020년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달러가 남발된 시기에는 그 대체 자산인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금을 계속 올려버리면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달러라는 통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 온스당 2,000불 이상으로 치솟으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과 은 가격을 눌러왔던 겁니다. 게다가 은은 JP모건이 불법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스푸핑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가격을 끌어내린 이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금과 은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부의 규제나 매집기관들의 불법 수단으로 가격이 형편없이 낮아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마감일에 실물 인도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격 결정권을 선물 시장이나 미국 정부나 JP모건이 움직이지 못하고 비로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정상화 단계로 지금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시장이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세계 은재료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합니다. 즉 중국이 은 생산 2위국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포션이 크지 않고, 대부분 중국의 재련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광석이나 관련 것들을 중국에 팝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광석 속에서 재련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아연이나 구리나 금을 재련하면서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은 재련의 70%를 독과점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를 통해서 세계 은 공급의 한 50% 이상을 중국이 해냈습니다. 즉 중국이 세계 은이 모이고 세계 은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태양광이나 전기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매년 크게 늘어나서 이제는 중국 자체의 재고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서부터 수출 허가제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은을 거의 봉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서구의 선물 시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즉 미국의 선물 시장은 주로 종이 증서를 통해서 계약이 되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선물 시장은 같은 선물 시장이면서도 여기는 실제로 산업용 실물 수요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실물로 인도해가는 실물 위주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은 가격과 서구의 은 가격 사이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은 가격이 서구의 은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1월 16일자 그래프네. 중국의 은 시세는 온스당 101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회색선이 이게 서구의 가격이고 위에 청색이 상하이 시세인데, 한마디로 상하이 시세가 항상 서구의 선물 가격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같은 날 코맥스 시세와 상하이 시세를 보면은 내일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상하이 시세와 코맥스 시세는 같이 커플링 되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날 시세를 들여다보면 코맥스 시세가 온스당 88달러였고 상하이 시세가 101달러였는데 두 개의 프리미엄 차이가 12.5달러였습니다. 같은 인인데 같은 날 가격 차이가 이렇게 12달러 이상이 났다는 건 실물 수급의 차이로 보여지고, 즉 중국은 사실상 실물 가격이 가격에 반영이 돼 있고 서구의 가격은 선물 시장의 종이 증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같은 날 그래프입니다. 상하이 은 시세가 101달러였을 적에 코맥스 시세는 93달러 정도 되고, 최근 들어와서 두 곳의 은 가격이 이렇게 지금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상하이가 중요하냐면 상하이는 실물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산업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큰 실수요 시장이다. 그리고 상하이는 종이 거래 비중이 낮고 실물 거래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산업 수요가 은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이 상하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상하이 시세와 서구 시세 간의 프리미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프리미엄이 1달러에서 5달러 사이 한 1, 2달러 정도였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폭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달러, 9달러, 지금은 이제 13달러까지 오를 정도로 이렇게 종이 기반 시장과 실물 시장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실물 부족이 프리미엄으로 전가되면서 예사롭지 않게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맥스는 구조적인 취약성에 노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이은으로 거래되는 계약에 비해서 실제로 갖고 있는 가용 실물의 양이 엄청 적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28일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고, CME는 이걸 막기 위해서 3월 말, 6월 말 같은 선물 마감일에는 기습적으로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가격을 억누르려는 그런 작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특히 선물 마감일에는 좀 관심 있게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물이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하이는 산업용 수요로 부족한 거고, 코맥스는 워낙 종이 증서를 실물에 비해서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겁니다. 산업용으로 부족하던 너무 종이 증서를 많이 발행해서 부족하거든, 중요한 거는 실물 자체가 양시장에 모두 다 부족하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재고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런 게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종이시장이 붕괴를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아마 즉각적인 붕괴는 되지 않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측입니다. 아직 종이시장이 끝났다고 말하진 일이지만 종이만으로는 이제 충분한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은이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훨씬 중요한 자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은을 바라보는 눈이 가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값은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상하이 시장을 중심으로 런던 현물 시장, 그리고 미국의 코맥스 시장들의 은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감일에 실물 인도 요구량이 얼만큼 치솟는지, 그리고 동시에 CME가 주로 즐겨 쓰는 가격 하락 때 쓰는 기초증거금 인상이나 레버리지 축소가 얼만큼 단행될지 등등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은시장을 좀 더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홍익희의 경제학교는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은 지켜야 할 자산과 지금부터 늘려야 할 자산을 구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과 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과 은 투자 보고서를 매일 저녁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익희의 경제학교는 매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오전에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코인 투자의 기준을 세워서 전달해드리고, 오후에는 금과 은 투자 전략을 작성해서 전달해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경제 칼럼으로 자산 배분의 방향성을 세우고 비중을 지켜야 할 자산과 조정해야 할 자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홍익희 경제학교 학생이라면 매월 한 번씩 정기 오프라인 수업에 초대해드립니다. 저와 직접 만나서 다음 달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